윤동주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시와 삶. 30년도 살지 못하고 요절한 28의 시인 윤동주. 험한 세상의 저항과 순수가 녹아있는 영원한 청년 시인으로서 우리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기도 한 청년 시인. 유난히도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갈 수 없는 이국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다.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더 이상 북한도 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챕터 1. 출생. 나는 1917년 12월 30일 만주국 간도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본관이 파평인 부친 윤영석과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규암 김야견의 누이 김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내가 살던 명동집은 마을에서도 돋보이는 큰 기와집이었다. 마당에는 자두나무들이 있고 지붕 얹은 큰 대문을 나서면 텃밭과 타작마당, 북쪽 울 밖에는 30주가량의 살구와 자두의 과원, 동쪽 쪽대문을 나가면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큰 오디나무가 있었다. 그 우물가에서는 저만치 동북쪽 언덕 중턱에 교회당과 고목나무 위에 올려진 종각이 보였고 그 건너편 동남쪽에는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도록 커 보이는 학교 건물과 주일학교 건물들이 보였다.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늑한 큰 마을이었다. 동북서로 완만한 호선형 구릉이 병풍처럼 마을 뒤로 둘러있고 그 서북단에는 선바위란 삼형제 바위들이 창공에 우뚝 솟아 절경을 이루며 서북풍을 막아주고 있었다. 동쪽에서 뻗어오던 장백산맥이 오랑캐령인 오봉산과 살바위란 날카로운 산들을 원점으로 하여 서남쪽으로 지맥이 이루어지면서 마을 정면에는 고산줄령이 첩첩이 뻗어 선바위를 스쳐갔다. 봄이 오면 마을 야산에는 진달래, 게살구꽃, 산앵두꽃, 함박꽃, 나리꽃, 할미꽃, 방울꽃들이 시세어 피고 앞 강가 우거진 버들숲 방천에는 버들강아지가 만발하여 마을은 꽃과 향기 속에 파묻힌 무릉도원이었다. 여름은 싱싱한 전원의 푸르름에 묻혀있고 가을은 원근 사냐의 단품과 무르익은 황금색 전답으로 황홀하였다. 겨울은 사냐나무의 앙상한 가지들이 sak풍에 울부짖고 은색 찬란한 설야엔 옥색 얼음판이 굽이굽이 뻗으며 선바위 꼴로 빠지는 풍경은 실로 절경이었다. 폭설이 내리는 날엔 노루떼, 멧돼지떼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고 그런 날이면 온 마을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들뜨곤 했다. 박달나무 팽이 돌리기, 썰매 타기, 매를 갖고 꿩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러 따라다니기 등을 하곤 했다.
챕터 2 소학교. 나는 8살의 나이로 1925년 3월 명동 소학교에 입학했다. 1929년 13살 때에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새 명동이란 등사판 잡지를 몇 호 내었고 소년 잡지 및 월간 잡지 삼천리 등을 구독했으며 나의 문학적 관심은 이 시기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14살 1931년 3월 20일 명동 소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명동에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대랍자에 있는 중국인 관립학교 6학년에 편입했다. 이 학교의 추억이 별 해는 밤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에 붙여주는 패경옥이란 중국 소녀들의 이국적인 이름들 속에 녹아 있다. 챕터 3 중등학교. 우리 가족은 1931년 늦가을에 명동촌에서 용정으로 이사했다. 명동은 맑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의 유년기 체험으로 가득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세월 저편으로 건너가서 추억 속에만 존재했다. 그래서 더욱 찬연하고 애틋한 모습이었다. 1932년 나는 명동에서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용정이라는 소도시의 미션계 학교인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다. 1935년 8월까지 용정에 살다가 8월 하순에 평양에 가서 편입시험을 치르고 숭실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말 겨울방학이 되자 용정으로 돌아왔다. 1936년 3월 4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다시 평양에 갔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자퇴하고 용정에 되돌아와 4월 초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편입학했다. 21살 되던 봄 1938년 2월 17일에 광명학원 중학부를 졸업했다. 챕터 4 용정 은진중학교. 용정이 주로 변화한 것은 어른들의 생활 모습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도 크게 변했다. 이사한 집은 용정가 제2구 1동 36호 20평 정도의 초가집이었다. 명동의 집은 어떠했는가? 텃밭과 타작마당이 있고 깊은 우물과 작은 과수원이 딸리고 지붕 얹은 큰 대문이 있는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다. 그런 큰 집에서 한껏 넉넉하게 살다가 20평짜리 초가집으로 옮겨온 것이다. 조부모, 부모, 윤동준의 3남매, 큰고모의 아들 송몽규까지 합류한 8명의 식구가 20평짜리 초가집에서 옹색하게 생활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은진중학교 시절은 시작되었다. 은진중학교 때의 취미는 이러했다. 축구선수로 뛰기도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교내 잡지를 내느라고 등사 글씨를 쓰기도 했다. 기성복을 맵시 있게 고쳐서 허리를 잘록하게 한다든지 나팔바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을 어머니의 손을 빌지 않고 혼자서 재봉틀로 하기도 하였다. 2학년 때이던가 교내 웅변대회에서 땀 한 방울이란 제목으로 1등을 한 일이 있어서 상으로 탄 예수사진의 액자를 집에 늘 걸어두었다. 절구통 위에 귤 괴짝을 올려놓고 웅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나는 웅변조의 사람이 아니었고 대회의 평도 침착한 어조와 내용 덕분이란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다시 웅변에 관심을 둔 바 없다. 나는 수학도 잘하였으며
특히 기하학을 좋아했다. 챕터 5 평양 숭실중학교 1935년 나는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 본국에 들어가서 평양 숭실중학교에 편입했다. 무엇보다도 1935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주목할 일은 송몽규의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사실이다. 송몽규는 1934년 12월에 광고가 난 1935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 작품 모집에 응모한 결과 1935년 1월 1일치 신문에 꽁트부문 당선자로 발표되었다. 작품명은 술가락이었다. 이 일은 소학교 때부터 문학 소년이었던 송몽규 자신에게 대단한 격려와 자극이 될 만한 쾌거인 동시에 같은 입장이었던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문학적 자극이 되었다. 나는 1934년 12월 24일 최초의 시들 초한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에 3편을 쓰고 이후 숭실에 갈 때까지 8개월 동안에 불과 단 한 편, 서리에서를 썼을 뿐이다. 숭실중학교로 간 이후 나이 18살, 그렇지 않아도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때였다. 생전 처음으로 객지라는 환경과 편입시험 실패로 심각한 갈등과 고뇌를 겪은 것이 오히려 나의 시 세계를 활짝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숭실중학교 생활 불과 7개월 동안에 시와 동시를 합해서 15편을 썼다. 시는 공상, 창공, 남쪽 하늘, 비둘기, 이별, 식권, 모란봉에서, 황혼, 가슴 1, 종달새가 있고 동시로는 조개껍질, 고향집, 병아리, 오줌 싸개 지도, 기와장 내외가 있다. 이 작품들 중에서 특히 시 공상은 내가 쓴 시들 중에서 최초로 활자화된 것으로서 그 점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공상은 1935년 10월에 발간된 숭실활천지에 게재되었다. 숭실활천은 숭실중학교 학생회에서 간행하던 학우회지로서 1922년에 창간되었다. 챕터 6 용정 광명학원 평양 숭실중학교를 자퇴하고 용정으로 돌아온 나는 1936년 4월 새학년 초에 광명학원 중학부에 편입했다. 광명에 재학하던 2해 동안 나는 많은 양의 작품을 쏟아냈다. 내가 전학해간 1936년 4월에서 연말 사이 9개월 동안 시 12편과 동시 16편을 썼다. 2년에 걸친 광명학원 시절에서 특기할 것은 5편의 동시를 세상에 발표한 일이다. 당시 연길에서 카톨릭 소년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었는데 거기 투고하고 채택되었다. 나는 윤동주라는 필명까지 만들어 사용했다. 발표된 동시로는 병아리, 거짓부리, 빗자루, 오줌 싸개 지도, 무얼 먹고 사나 이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일제강점기에 왜곡되었던 비정상적인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철저하게 외면하기는커녕 당대의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그것을 지각하였고 그 점을 나의 시 작품들에서까지 그려냈다. 나의 그 같은 시대인식이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것은 나의 성년기의 시 이런 날, 꿈은 깨어지고
같은 작품들에서였다. 나의 성년기 시들은 명명했던 대로 습작기 시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작품들은 나의 시대인식을 본격 창작기의 어느 작품보다도 예리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 아래 묶여 살았던 식민지 젊은이의 처절한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준 작품들이다. 챕터 7 연희 전문 문과 21살이 되던 1938년 봄에 광명학원을 졸업하자 이해에 연희 전문 문과에 입학했다. 나의 만 27년 2개월의 생애에서 연희 전문학교 문과 시절 4년은 나의 삶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요,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였다. 내가 연전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쓴 시는 새로운 길이었다. 제목도 작품의 율조도 모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의 건강하고 신선한 활기를 담았다. 입학한 해인 1938년 한 해 동안 나는 새로운 길을 비롯한 8편의 시, 산울림을 비롯한 5편의 동시, 애기의 새벽, 해바라기 얼굴, 햇빛 바람과 달을 쏘다 라는 산문 한 편을 썼다. 그러나 1938년 이후 더 이상 동시는 쓰지 않았다. 1938년 나는 2학년이 되었고 이해 초부터 작품 발표에 신경을 썼다. 주로 조선일보 학생란이 주요 대상이었다. 나는 산문, 달을 쏘다, 광명중학때 지은 시, 유언, 연전 1학년 때 시, 아우의 인상화 이렇게 3편을 조선일보 학생란에 발표했다. 또 동시 산울림을 소년에 발표했다. 처음으로 원고료를 받았다. 1939년에 쓴 것은 달같이, 장미 병들어, 산골물, 자화상, 소년, 투르게네프의 언덕 등 모두 6편 뿐이다. 1940년 12월에는 팔복, 병원, 위로에 3편의 시를 썼다. 1941년 나는 고뇌와 도전과 탐색을 거쳐 드디어 내 자신이 갈 길을 찾았다. 신앙도 회복했다. 그리하여 생명에 대한 외경과 희생에 대한 각오가 비할 데 없이 청결하고 지순한 자태로 드러난 십자가, 서시를 쓰게 되었다. 1941년에 쓴 작품은 모두 17편이다. 시 16편, 산문 1편. 1941년 6월 연전문과 학생회인 문우회에서 발행한 잡지 문우가 6월 5일자로 발간되었다. 이 잡지에 시 새로운 길과 자화상 2편이 실렸다. 서시를 쓴 후 나는 한 권의 시집을 묶으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써놓은 시 중에서 18편을 뽑았다. 그리고 시집 첫머리에 놓을 서시를 완성한 것이 1941년 11월 20일이었다. 서시는 자연히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각오를 총체적으로 담는 그릇이 되었다. 나는 자화상에서 별 해는 밤에 이르는 19편의 시를 묶은 시집을 77부 한정판으로 출간하려고 노력했다. 19편의 시를 묶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일일이 원고지에 베껴서
세 부의 똑같은 필사본을 만들었다. 그중 한 부는 내가 갖고 한 부는 스승인 이양하 교수에게, 한 부는 가장 가까운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나는 자선 시집을 만들어 졸업기념으로 출판하기를 계획했었다. 이 시고를 받아보신 이양하 선생께서는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하셨다. 십자가,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 관원의 검열에 통과될 수 없을 뿐더러 동주의 신변에 위험이 따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시집 출판은 단념되었다. 나는 자필로 된 시집을 정병욱에게 주면서 서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집 제목을 병원으로 붙일까 했다. 표지에 병원이라고 연필로 써주었다. 나는 제목을 병원이라 붙이려 한 이유를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 나는 정병욱에게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이 시집이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시를 완성한 11월 20일 이후에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제목을 바꾸었다. 나는 1941년 12월 27일에 연전을 졸업했다. 졸업은 1942년 3월에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중일 전쟁에다가 새로이 미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일제는 모든 걸 한층 더 강화한 전시 체제로 재개편했으며 학제까지 그러했다. 챕터 8 일본 체험과 생애 마감. 나는 1942년 4월 2일 동경에 있는 릿교대학 문학부 영문과 선과에 입학했다. 1941년 연말에 연전 문과를 졸업한 나는 학업을 좀 더 계속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1942년 3월에서 1943년 7월까지 릿교 대학과 도시샤 대학에서 수학했다. 일본 유학 이후 내가 일경에 체포되어 구속된 1943년 7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1년 4개월 정도였다. 대학의 학기로는 3학기에 걸친 기간이었다. 그 기간 중에 나는 1942년 여름방학의 경우 1개월가량만을 용정의 가족들 곁에 돌아와 머물렀을 뿐이었다. 일본에 첫 발을 들여놓았으니 가족, 친척, 친구와 고향, 고국이 자연스럽게 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새로 머물게 된 일본 도쿄는 나에게 특별한 긴장을 유발하는 곳이었으며 이국 풍물 같은 것에 또한 눈과 귀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내가 느꼈던 그리움이나 경이감 같은 정서는 흰 그림자, 흐르는 거리, 사랑스러운 추억에서 노래하였다. 일본에서 머물면서 최초로 흰 그림자라는 시를 썼으며 일본으로 건너갔던 첫 해인 1942년에 흰 그림자, 흐르는 거리, 사랑스런 추억, 쉽게 쓰여진 시, 봄을 썼다. 이 5편의 시들은 내가 연전 시절에 가까웠던 친구인 강처중에게 보냈던 것들이다. 1943년 7월 14일 첫 학기를 마치고 귀향하려고 차표까지 사놓았으나 교토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던 송몽규와 함께 사상범으로 구속되어 교토 시무가모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1944년 2월 22일 기소되고 3월 31일 교토지방재판소 제2형사부의 재판 결과 독립운동의 죄목으로 2년형을 언도받아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45년 2월 16일 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형을 살고 있었던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나의 생은 마감되었다.